경남 합천 가야산에 가면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창건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1200년 전 수능과 이정이라는 승려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해인산매, 즉 잔잔한 바다 위의 명상이라는 구절에 섰다 창건한 해인사인데요. 그런데 이 해인사는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해인사에 두 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유산으로, 12년 뒤에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니까요. 원래 유네스코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으로 알고 있는 대장경판이고, 이를 등록할 계획이었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유적지, 사찰, 궁전, 주거지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므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건물인 장경판전이 먼저 지정된 것이고, 2007년에야 팔만대장경이 세계 기록유산이 됐죠. 1236년 몽골군을 불심으로 무찌르겠다는 믿음으로 한 글자 새길 때마다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웠던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린 역작 팔만대장경이 지금 역대 최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200년 전인 1011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중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에 따르면 처음 대장경을 새기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현종 2년에 거란군이 대거 침입하여 임금은 난을 피해 남쪽으로 가셨으나 거란군은 송도에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금과 신하가 합심하여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갔나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당시 현종은 고려를 침략한 거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를 목적으로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을 새겼습니다. 이런 노력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얼마 후 거란이 스스로 물러났는데, 불교를 숭상하던 고려인들 사이에서 모두 부처님의 은덕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한 1232년 한 몽골 병사가 불태우면서 소실됐죠. 이렇듯 초조대장경의 소실은 고려인들의 항몽 의지를 불태웠고 다시금 대장경을 새길 이유가 생겼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제작 목적이 초조대장경과 같습니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생각하건대 대장경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합심하여 발언함 또한 마찬가지이니 어찌 그때에만 거란군이 물러가고 지금의 몽골군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모든 부처님과 하늘의 보살피심이 한결 같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쓰고 있는 바, 팔만대장경 역시 부처님의 은덕으로 몽골군을 물리치자는 염원에서 시작됐는데요. 경판의 제작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글자를 새길 나무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러 선택지 중 산번나무, 돌배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후박나무 등이 선택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3번나무가 64%로 가장 많았죠. 나무가 선택되면 이를 통으로 베어 산 아래로 끌어내린 후 한 곳에 모아 판자로 짜면 조금 수월하겠지만, 당시 한반도는 몽골군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군의 눈에 띄었다가는 전부 불태워질 것이 뻔했으므로 소규모 작업으로 81,258장의 판자를 짜야 했죠. 다만 이러한 판자들이 생나무이므로 햇빛에 건조하면 갈라지기 때문에 우선 소금물에 삶고 찌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닷물에 3년간 담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닷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오히려 해양생물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더구나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에 불과해 썩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염분 농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예 농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금물에 삶아내는 방식을 썼죠. 아마 팔만대장경 제작 과정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일은 아마도 글자를 새기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려면 우선 대장경을 원본 종이에 베껴야 하는데, 당시 우리 고려인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딴 생각하다 획이 하나라도 날아간다면 전부 다시 새기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수해야 하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썼다는 추사 김정희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마치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고 평가했을 만큼 그 서체가 대단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인물이 5,200만 자를 쓴 것이 아니라 경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약 1년간 합숙하면서 연습해 통일된 글씨체를 익혔기 때문. 그래서 5,200만 자의 글씨체가 마치 한 명이 쓴 것처럼 완벽히 동일합니다.
만약 달인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 있다면 그가 하루에 경판에 새길 수 있는 글자가 얼마나 될까요? 서각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략 40자로 봅니다. 목판에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야 하므로 하루에 무제한 작업이 불가능하죠. 이를 5,200만 자로 계산하면 8만 대장경 작업에 동원된 장인은 약 13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판을 새긴 기간이 12년이니 하루 수백 명의 장인들이 이 대단한 작업에 참여한 겁니다. 이 5,200만 자를 전부 읽으려면 하루 8시간 꼬박 30년을 읽어야 하는 만큼 괜히 한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8만 대장경에 더러운 손길이 뻗쳤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더불어 도쿄 사찰 조조지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인쇄본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의 등재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신청서 제출을 마무리한 뒤 기록 보존 등의 전문가에 의한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봄에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등록의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모두 등록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이라며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고려대장경은 8만 대장경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조조지는 이 고려대장경을 1458년 조선에서 인쇄됐고 1482년 나라연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가져왔다가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건네받아 기증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의 약탈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목판의 인쇄 시기와 일본의 전래된 경위를 밝히고 있죠. 물론 일본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신청하려는 것은 8만 대장경 그 자체나 판이 아니라 조선에서 건네준 인쇄본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이 8만 대장경 인쇄본을 갖게 됐을까요? 사실 일본은 고려에서 만든 8만 대장경을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여러 사고를 쳤습니다. 일본이 최초로 8만 대장경에 욕심을 낸 것은 1388년인데 고려에서 잡아간 포로 250여 명을 돌려보내며 대장경 인쇄본을 요청했죠. 그런데 응하지 않자 이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약 80여 차례에 걸쳐 8만 대장경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거지를 쓰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세종 시절 일본은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일본과 조선은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대마도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 사신의 의도가 궁금했던 세종은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이냐라 물었고 일본 사신은 대장경을 구해 절 안에 안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 막부는 불로 인해 상징적인 절 원성사가 소실되었고 이 절의 복구를 위해 조선의 대장경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삼국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금벽으로 단장한 옛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계속 어거지를 부렸고 세종은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도 귀하다. 그러나 특별히 한 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신은 크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며 감사함을 표했죠. 이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장면인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장경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조정의 심한 반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일본 사신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며 곡기를 끊고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인쇄물 일부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부라도 더 얻을 요량으로 이천도국이니 구변국이니 이런 짝퉁 국가를 세우고 개국기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고려대장경 인쇄본이 40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고려에서 만든 8만 대장경 인쇄본을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유산은 국적을 중요시하지만 세계 기록유산은 기록을 보관하고 전승하는 아카이브의 목적이 강합니다. 실제 식민 지배국이 식민지에서 강탈한 기록을 등재하거나 반대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식민 지배국이 남기고 간 기록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이에 우리 문화재청은 고려대장경 인출본이 일본 유산이 아니고 한국의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다면서 소장 경위도 약탈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일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021년에 도전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걸 듣는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적이 있으니까요. 올해 5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4.19 혁명 기록물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결정이 나오기 전 일본은 일본 정부 기관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등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일본 정부 기관 기록이 왜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있지만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군이 동학군을 진압하고 체포했기 때문이죠. 즉 기록물에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세계 기록유산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일본이 이제와 한국에서 건너간 인쇄물을 등재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이 일본 사신의 요청에 응해 대장경판 일부를 주례했을 때 세종실록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임금이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매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앞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신들의 항의 그리고 이를 따른 세종의 결정은 어쩌면 지금 이런 순간을 예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